모스크바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러시아의 호화로움 속에서 누렸던 그 세월들. 푸틴이 당신에게 항상 안전할 거라고 말했죠. 아무도 러시아 수도를 공격 못한다고 했었죠.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시작한 뒤에도 푸틴은 모스크바는 절대 공격당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모스크바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지며 뚫을 수 없다고 했던 방공망에 스위스 치즈보다 더 많은 구멍이 뚫리는 상황에서 푸틴은 자신의 수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긴스크라는 작은 마을로 갑니다. 크렘린에서 50km 떨어진 이 마을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은 지루해 보이지만 노긴스크에는 수도에 공급하는 석유 저장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마을이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7월 18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노긴스크 석유 저장소를 직접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 안드레이 보로베프는 이미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일은 평소 러시아에 아무 일 없던 듯한 전술과 다릅니다. 영상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연기가 나는 곳에 불이 있다. 노긴스크 석유 저장소에서 거대한 연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와 젤라노바 플러스는 러시아 내부의 독립보도 보루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이후에 벌어지는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7월 18일 아침, 목격자들은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스트라 오신트 분석가는 화재가 발생한 시설이 모스크바 지역에 위치한 노긴스크 석유 저장소임을 확인했다고 아스트라가 밝혔습니다. 아스트라는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타격한 위치를 보여주는 위치를 특정한 이미지와 함께 저장소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젤라노바 플러스는 좀 더 간결하게 전했습니다. 노긴스크 석유 저장소는 계속 불타고 있다고 매체는 전하며 연기와 불길이 하늘을 스치는 모습을 담은 3개의 영상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선 이런 일을 숨길 수 없습니다. 노긴스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러시아 방공망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만약 마을의 석유 저장소 근처에 감이 다가간다면 불길에서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최근 승리를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릴 영상을 올려 연기 장면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드론 영상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거리 제재는 러시아 영토 내 3곳과 임시 정령지 그리고 해상에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또 힌트를 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곳은 노긴스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은 단일 목표에만 집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른 시설들도 불탔고 그중 하나는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불안해할 만큼 크렘린궁과 너무 가까웠습니다. 다른 시설은 추후 설명하겠지만 노긴스크 석유 저장소가 주요 목표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노긴스크에는 총 11,500세제곱미터의 용량을 가진 24개의 연료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 연료는 디젤, 휘발유, 등유를 포함하며 모스크바 전역의 거래업자와 공급업체에 배송되기를 기다리며 저장되어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연료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또 한 번의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노긴스크 화재로 모스크바 전역의 차량 연료 탱크가 바닥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푸틴 측근들에게 그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핵심 물류 거점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노긴스크 저장소가 불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더 큰 목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인근에는 와일드 베리스 물류 창고도 있습니다. 일렉트로스탈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이 거대한 18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은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중 하나에 속해 있으며 이 업체는 대규모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존과 유사하나 러시아 전역에서 운영됩니다. 우리는 와일드베리가 민간과 군사 양쪽 모두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스트라 이 소매업체가 러시아 전역에 소비재뿐 아니라 드론 튜닝 도구와 군사장비도 공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이곳도 강력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노긴스크 유류 저장소처럼 불타고 있습니다. 와일드 베리스 창고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노긴스크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짙어서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주에 있는 이 창고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전체 피해 규모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일부 추정치에서는 현재 와일드베리스에서 약 13억 달러 상당의 상품이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금액 일부만 드는 장거리 드론 치고는 꽤 괜찮은 성과입니다. 이 수치들 역시 러시아 감시 채널에서 나온 것이라고 유로마이단 프레스를 보도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평가는 훨씬 더 큰 손실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일드베리스가 군사 장비를 판매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 이곳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공격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위치 때문입니다. 일렉트로스탈은 모스크바에서 불과 6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도시를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에는 복수의 요소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여온 장거리 공격전에서 군과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같은 유형의 시설을 반복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왔다는 덜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온라인 소매업체 노보포스트는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후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반복적으로 표적이 됐습니다. 노보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최대 우편 물류 운영업체 중 하나로 전국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러시아 미사일이 하르키우주에 위치한 크로티치의 노보포스트 터미널을 타격했습니다. 그 미사일로 인해 직원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백 개의 소포가 파괴되었습니다. 2026년 중반 러시아는 노보포스트를 정기적으로 겨냥하는 듯합니다. 7월 2일 러시아 샤헤드형 드론이 자포리자에 있는 그 회사의 분류센터 중 한 곳을 공격했습니다. 다음날 더 많은 러시아 드론이 드니프로의 또 다른 분류센터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5일에는 키이우에 있는 노보포시치 터미널이 공격을 받았고 곧이어 크리비리우에 있는 터미널도 공격당했습니다. 러시아는 7월 초 체르니히우와 7월 16일 크레멘추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노보포시치 지점들도 공격해왔습니다. 러시아는 민간 물류 방해를 정당한 전쟁 전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남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일드베리스 창고 화재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대형 배송 회사를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똑같이 불로 맞대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금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를 봤습니다. 이 문제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방공망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의 잦은 표적이 됐습니다. 이 공격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준 이전 공격들에 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 중 하나를 감행했으며 일주일 동안의 공격으로 모스크바의 여러 주요 목표물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모스크바 주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정유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달 후 그 정유소는 다시 공격을 받았고 화재가 너무 심해 모스크바 주민들이 거리 위로 검은 비가 내린다고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2026년 모스크바 주민들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안전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시베리아나 러시아의 다른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우크라이나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았지만 그들은 러시아의 왕관에 박힌 보석인 모스크바에 있었고 파리 한 마리도 뚫지 못할 만큼 두꺼운 여러 겹의 방공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푸틴은 그들에게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환상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또다시 직격탄을 날린 후 불타오르는 모스크바의 정유소, 저장소, 창고들처럼 말이죠. 모스크바는 이제 피난처가 아닌 표적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모스크바 방공망의 싱하를 더 깊이 살펴보고 푸틴이 수도를 지키려는 시도가 왜 실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모스크바 방공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이 바로 수백만 모스크바 시민들이 떠올리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도시와 주변 주요 시설이 불타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담긴 믿기 어려운 어조는 당연합니다. 모스크바는 이런 일을 막는 여러 겹의 방공망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 방어망에는 철의 고리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항상 잘 방어되어 왔지만 2025년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러시아는 도시의 중앙 순환도로와 이 도로와 평행하게 이어진 콘크리트 고리 주변에 새로운 방공진지를 설치하면서 방공망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방어선들은 모스크바에서 약 50km 떨어져 있었고 7월 18일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목표와 도시 간 거리도 거의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러시아는 철의 고리를 강화하며 초라한 전승절 퍼레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우려해 군사장비 공개는 없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 수도 주변에 수십 개의 방공타워가 세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총 43개가 지난 12개월 동안 모두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관찰자에게는 모스크바가 하늘에서 오는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요새라는 평판이 충분히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 몇 주간 모스크바 인근 러시아 방공망이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는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선에서 방공망을 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의 방공망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약하다는 신호이며 크렘린이 가진 유일한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질보다 양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6월 24일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모스크바와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케르치 다리 양쪽 모두에 방공망을 재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주장은 젤렌스키가 직접 했고 이후 보도가 그의 말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7월 15일 키이우 포스트는 로가체보와 세베로드빈스크를 포함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북극 기지들에 배치되어 있던 방공망이 의문의 이유로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S-300과 S-400 방공 시스템 중 상당수가 모스크바로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인 7월 19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가 세부마시와 즈베즈도치카 조선소에서도 S-300과 S-400을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세부마시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입니다. 즈베즈도치카는 러시아가 보유한 몇 안 되는 핵 추진 군함의 수리가 가능한 조선소 중 하나입니다. 총 28기의 발사대가 이동되었으며 일부는 크림반도로, 나머지는 모스크바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아주 큰 두려움이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점점 강력해지고 러시아가 전체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넓다는 사실에 크렘린이 고심하면서 러시아는 분명히 방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와 크림반도가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푸틴이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항상 약속했던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주요 지역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한 조치들 중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가 가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6월 19일 메두자 보도에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물량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수십 대의 드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번 공격 때마다 수백 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드론이 많아질수록 러시아 방공망 부담이 커집니다. 그 방공망은 드론 100대를 격추시킬 수 있지만 그중 5이나 6대는 뚫고 들어가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메두자는 또한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어떤 종류의 드론 탐지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도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 방어망을 뚫을 수 있고 모스크바는 도시 주변에 설치된 방공 레이더가 드론을 포착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드론 접근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때 대응은 당황스럽고 즉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스크바는 데이터가 없어 사전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앞서 S-300, S-400을 언급했죠. 이 방어 체계들은 러시아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처럼 미사일과 항공기를 막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드론은 더 작고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겨냥한 목표물보다 낮게 비행합니다. 이 때문에 방공 체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추적하지 못하거나 설령 발견하더라도 격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공 비행하는 드론은 오발 가능성도 높입니다. 수십 킬로미터 상공까지 날아가 항공기를 격추하는 방공 미사일은 지상 가까이에 있는 표적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위에 있는 드론을 공격하는 미사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약하면 러시아가 드론에 대응할 때는 더 많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언링 구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링은 우크라이나가 보내는 드론을 상대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론들이 여전히 크렘린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타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잊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물론이죠. 젤렌스키의 최근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것에 대한 발언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는 3개의 목표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중 2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모스크바에 없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 발전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하룻밤 만에 러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수도와 멀리 떨어진 목표물들까지 전문적으로 조율된 공격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목표는 스타브로폴 지방에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3곳의 석유 저장소를 타격했고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의 또 다른 연료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스타브로폴 지방은 모스크바에서 약 1300km 떨어져 있어 가깝지 않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규모와 깊이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지역에서는 베즈니키 마을과 스타브로폴 북부에서 화재가 기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연료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앞서 언급했었죠. 이것도 또 다른 예시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디서나 차량에 주유되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와 디젤이 불타는 모습을 봅니다. 푸틴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던 고통이 러시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틴은 더 이상 러시아나 그 수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이른바 위대한 수호자인 푸틴조차도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나 다른 어떤 지역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힌트를 본 적도 있습니다. 2026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군사 장비를 전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사실상의 시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장비를 밖으로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크렘린이 모스크바 방공망에 자신이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드러냅니다. 연료 위기가 러시아를 강타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도 드물게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빠르게 고갈되는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줄이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점을요. 러시아 지도자는 이를 인정하기 싫어했고 자신이 시작한 전쟁의 현실을 러시아 국민들, 특히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최대한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불길과 하늘의 연기, 텅 빈 주유소는 숨길 수 없습니다. 푸틴은 통제력을 잃었고 러시아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서를 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제 모스크바 시민들이나 러시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전쟁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또다시 머리 위로 윙윙거리며 날아가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공격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을 위해 수천 명이 그중 다수가 해외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그 공격들은 러시아 내부에서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제 모스크바 주위 더 많은 목표물이 공격받으면서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대해 묻는 사람들 중 누구도 명확히 답하지 않지만 그 시스템은 충분히 좋지 않습니다. 푸틴이 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시스템과 레이더를 빼오든 방어는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모스크바 시민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당신은 방금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공격이 당신의 도시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는 속보를 받습니다. 러시아에 연료 위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푸틴조차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시 외곽에 있다면 방금 공격당한 유류 저장소나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설령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방금 와일드베리스 계정에서 받은 배송이 예기치 않게 지연된다는 알림은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순간 푸틴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당신의 도시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지도자는 이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철수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너무나 많은 러시아인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서 푸틴이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모스크바가 이제 사실상 마음껏 공격받는 처지가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내려는 대중의 반발 물결이 예상보다 더 빨리 푸틴의 야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푸틴과 측근들은 모스크바의 불타는 시설을 만회할 전장에서의 큰 성과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사상자는 2026년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푸틴은 그의 군대가 너무 부진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도네츠크 함락 시한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AI 드론이 예산 적자를 유발하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점점 강해지면서 러시아 대통령에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밀리터리 쇼의 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